나나야 오늘 나긋나긋이야? 아니요. 오늘은 본캐로 출연하시는 날입니다. 본캐? 네. 내 본캐가 뭐지? 부동산 투자자. 아 부동산? 오늘 완전 중요한 날이에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질문 많이 하시는 그걸 집값 보고. 상승에 대하여. 요즘에 좀 분위기 바뀌었지. 이 기사 좀 한번 좋아. 보시겠어요? 이재용 주축에서도 상승 거래. 서울 아파트값 11주 연속 상승. 노도강도 상승 전환. 월 4천 건 넘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 아 그렇네. 근데 저한테 5개월 전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집값 하락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가장 큰 호재가 뭐냐면요, 떨어진 가격이 가장 큰 호재인 거야. 그래. 근데 지금 집값 상승 기사가 뜨는 거 보면은 시장 분위기 좀 악재인가? 바뀌었다. 부동산 뉴스 10개 중에 8개가 이런 기사야. 나는 심지어 이렇게 막 가격이 올라간다 막 이런 것 때문에 조급해진 게 아니고 막 여기 마트 들어온다 이래가지고 투자한 적도 있어. 조급함의 결정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일단 왜 그때는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다가 왜 오르면 또 그러지? 작년 12월에 만약에 그 방송 보고 내 집 마련 했으면 괜찮은 거거든? 오늘은 좀 기존과는 다르게 내가 이 영상에서 뭘 좀 뽑아 먹어봐야겠다, 이 마음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진짜 집값 상승하는 건가요? 지금 집값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는 일단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어떤 단지는 올라, 근데 어떤 단지는 안 올라. 예를 들어 A는 오르고 B는 안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B를 보고 있는 사람은 뭔 소리 하는 거야, 한 개도 안 올랐는데 라고 얘기하고, A를 보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집값 엄청 올라가는데 지금, 이렇게 반응이 나오거든. 그럼 이럴 때는 통계를 보는 게 좋겠지. 그럼 내가 데이터를 한번 보여줄게. KB 부동산 이렇게 검색을 해. KB 통계가 있지. 네. 여기 주간 아파트가 있고 월간 주택이 있는데 가장 최신 자료는 주간으로 보는 게 좋겠지. 짠! 6월 10일 기준이야. 촬영일이 6월 19일이니까 9일밖에 안 된 가장 최신 자료야. 집값이 이번 주에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오른 데가 과천, 서초,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송파구 뭐 이런 데야. 광진구, 동작구, 전주, 덕진구하고 논산을 제외하면 전부 다 서울이고, 너도 이제 좀 알잖아. 풍화를 읊을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과천이 경기도에서 짱! 서초, 강동, 마포, 성동구, 송파구, 광진구, 동작구 다 서울 평균 이상 지역들이지. 이런 곳들이 많이 오른 거야. 실제로 매매 증감률을 한번 볼게. 전주 대비 얼마의 변동이 있었느냐를 보여주는 거거든. 보면 최근으로 와서 볼게. 사실 2024년 4월까지는 마이너스로 나와. 계속 매주 떨어진 걸로 나오거든. 근데 이것도 2024년 5월 되니까 어떻게 돼? 멈추더니 갑자기 1, 2, 4, 6 점점 어때?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올라가고 있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서울 아파트는 지금 오르고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기사가 지금 맞긴 하네. 기사가 맞긴 한 거지.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주의할 점은 단지별로 움직임의 편차가 되게 크다. 나처럼 서울의 150세대 이상 아파트 전체 모든 단지, 전 단지를 다 주기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더더욱 느껴지지. 안 그래도 사실은 하락한다는 기사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거든요. 그렇지. 하락한다는 기사들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매물수가 8만 5천 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 매물수 한번 볼래? 네. 매물수는 아실에서 볼 수가 있어. 매물 증감이 있거든. 이거 누르면 서울 매물수 어떻게 됐지? 역대 최대 수준에 최근에 조금 줄었네. 피크일 때는 8만 4천 건 넘었다가 4,700건? 자, 지금 8만 3,989건 요 정도로 줄었네. 조금 줄었지. 근데 여전히 이 수준을 보면 이 최근 3년이거든? 최근 3년간 보면 가장 높은 수준이지.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서울에 있는 역세권 혹은 좀 괜찮은 아파트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1층 혹은 저층 물건이 압도적으로 많아. 그러니까 똑같이 매물이 8만 5천 개면 진짜 많은 거거든? 근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얄동, 로얄층 이런 거보다 1층 물건 이런 게 진짜 많아. 약간의 허수도 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조금 팔리는 것 같으니까 안 팔리고 있던 애물단지들 그런 거를 막 쏟아다니니까 매물이 늘어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알려면 아파트 단지를 진짜 꾸준히 유심히 봐야 가능한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일부 상승, 일부 보합이야. 지금 상황은. 근데 왜 이렇게 각각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네. 지금까지는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 상황 파악이고, 여기서부터 내가 좀 중요한 얘기들을 할 것 같은데, 영상 보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부동산 시장 구조에 대한 얘기야. 구조? 그러니까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려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해야 돼.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아파트 시장이잖아.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을 뭘로 나눠야 되냐면 뭐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눌 수도 있고 서울과 뭐 서울 외로 나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 근데 그렇게 말고 그냥 가격을 형성하는 게 두 개의 가격을 형성하거든. 부동산 시장은 전세가와 매매가라고 하잖아. 우리가 월세는 일단 빼고 그럼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 이 두 개를 띄어서 이해해야 돼. 각각. 왜냐면 각각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는데 각각을 이해해야 나중에 이 두 개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뭉뚱그려서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대부분 요즘 콘텐츠를 보면 매매 시장에만 집중이 돼 있어. 내가 오늘 전세 시장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전세 시장은 100% 수요 시장이야. 자, 100% 수요 시장이라는 거는 뭐냐면 필요하지 않으면 구하지를 않아. 집을 매매한다고 해. 내가 들어가서 사지 않아도 매매하는 사람 있지. 네. 근데 전셋집을 오를까봐 두 개 구하는 사람 봤어? 아니요. 없지. 그러니까 전셋집은 정말 전셋집 하나를 구한다는 건 한 가구에 주택 수요가 있다는 거야. 편의점 가서 과자 사거나 아이스크림 사거나 아이들 뭐 실내화 사거나 쓰기 위해 사는. 쓰기 위해 사는, 사용하기 위해 사는 거. 다른 의도가 아니라. 그럼 봐봐라. 전세 시장은 수요 시장이다. 수요 시장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실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여. 여기 이 실수요에는 가수요가 없어. 투자 수요가 없다는 거야. 실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형성이 돼. 왜 가격 수요 곡선 경제학에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야. 예를 들어서 공급이 일정한데 수요가 막 몰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아사히 캔맥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거품 볼락볼락 올라오는 거 있잖아. 그거 막 대란 났었잖아 한번. 공급이 일정한 상태였는데 수요가 늘어나니까 갑자기 딱 끊겼지. 끊기니까 막 당근에서 막 캔 하나 5,000원에 팔아요 막 이런 게 나왔잖아. 가격이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격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전세 시장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 형성이 되는데 그 수요를 이제 뜯어봐야 돼. 중간 정리를 하면 부동산 시장을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으로 따로 떼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세 시장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실수요 시장이니 전세 수요와 전세 공급을 따로 봐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전세 수요부터 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나나가. 수요 공급은 항상 보통 뭐 과자 수요, 맥주 수요 일정한데 왜 가격 계속 올라요? 그게 인플레이션인 거야. 그러니까 물가처럼 가격이 오르는데 그 안에서 또 수요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몰릴 땐 가격이 좀 더 많이 오르고 수요가 갑자기 확 떨어지면 가격이 평균적인 물가 상승보다 적게 오르고 하면서 물가 상승을 서서히 따라가는 거야. 대충 이해되니? 근데 인플레는 무조건 상승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라 이거야. 장기적으로는 올라가는데 그 안에서 시기적 수요 공급의 엇박자에 따라서 가격이 급하게 오를 때도 있고 가격이 살짝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러나 계속해서 올라간다. 자, 이해돼? 네. 됐어.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전세 수요라는 거는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어. 수요의 상시 수요하고 상황 수요로 나눌 수 있어. 이 얘기 내가 처음 하는 거 유튜브에서. 자, 상시 수요는 뭐냐면 결혼, 이혼 혹은 독립 이런 것들을 말해.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이런 거랑 상관없이 항상 발생되는 수요를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서울의 전세 수요 대표적인 게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결혼해서 분가하는 사람들, 같이 살다가 이혼해서 집을 새롭게 찾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수요야. 막 이혼할 때 막 오늘 부동산 시장 지금 분위기 안 좋으니까 좋아지면 이혼하자 이러진 않잖아. 뭔 말인지 알지?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일정해 어느 정도. 크게 변하지 않아. 전세 수요에 크게 영향을 주는 나머지 하나가 상황 수요라고 했잖아. 상황 수요가 뭐냐면 부동산 매매 시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수요야. 봐봐. 최근 한 3년처럼 부동산 막 사면 안 된다. 가격 엄청 떨어지고 막 이랬잖아.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릴까? 보통 한 달에 평균적으로 18,000에서 2만 건 정도의 거래가 일어나. 아파트 거래가. 매매 플러스 전세. 그러면 매매가 맞는 세대가 체결이 되면 전세가 뭐 한 8,000세대 계약 체결이 되는데 최근에는 어땠냐면 매매 거래가 3,000건, 전세 거래가 막 13,000건 이렇게 됐어. 집값 떨어질 것 같아서 안 사는. 안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수요는 일정하다니까. 전체 수요는 일정해. 근데 부동산 매매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전세로 몰리는 거야. 그럼 전세 수요가 어떻게 돼? 늘어나.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새로운 상황 수요가 하나 더 생겼어. 상황에 의해서 아파트 전세 시장으로 몰리는 수요. 뭘까? 전세 사기. 그래. 많이 봐요 댓글에. 전세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빌라 전세 시장에 머물러야 되는 사람들이 전세 사기라는 상황 때문에 아파트 전세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숫자가 큰 건가요? 크지. 지금 빌라 전세 시장은 그냥 완전 초토화가 됐어. 구하는 사람도 없고 놀려는 사람들만 있어. 그러니까 전세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빌라만 역전세가 나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아파트 전세 시장으로 가는 거야.
그럼 봐봐. 정리해볼게. 아파트는 매매시장, 전세시장. 전세시장은 전세 수요와 전세 공급. 전세 수요는 상시 수요와 상황 수요. 상시 수요는 아까 말한 이혼, 결혼, 전입 이런 것들. 상황 수요는 부동산 매매 시장이 침체기이지만 어쨌든 나는 집을 구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전세로 몰리는 거 플러스 전세 사기에 의해서 빌라 전세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몰리는 거. 그럼 봐봐. 전세 수요가 지금은 사상 최대치에 달아 있다는 거야. 왜? 매매 시장 안 좋았지? 전세 빌라 왔지? 상시 수요는 일정하지. 그러니까 수요의 양만 놓고 보면 최대치인 거야, 지금이. 전세 시장은. 그럼 이제 공급을 가볼게. 그럼 공급은 맞냐? 없어. 보여줄까? 여기 아실에 공급 물량 보이지? 네. 이거 누르면 딱 나와. 봐봐. 적정 수요가 47,000호래. 이 47,000호라는 거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아까 말한 그 상시 수요가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돼. 그 숫자가 이만큼이 필요한데 지금 봐봐. 2020년에는 46,000 가구 들어갔다. 근데 2022년, 23년 다 입주가 많지가 않아서 3만 가구가 안 됐어. 24년에 17,000, 18,000 가구, 25년에 3만 가구. 물론 여기에 허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후분양하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 있어. 근데 그런 거 해봤자 많지도 않아. 상시 수요에도 못 미치는 거야. 그러게요. 그치?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상황 수요도 최대치라고 했잖아, 지금이. 그러니까 공급은 어때? 모자란 거지. 근데 아까 전세 시장은 수요 공급에 결정된다고.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구해줘 얼굴 같은 데서 1년 전부터 전세 올라갈 것 같다는 얘기를 했던 거야. 난 이런 걸 보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변수 하나가 더 있어. 아까 내가 말한 수요는 그냥 양적인 수요만 말하는 거야. 집을 구하는 사람이 많냐 적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 주고 사는 거잖아. 네. 근데 전셋집을 그냥 자기 돈으로 턱턱 내는 사람들이 있어? 대출 받. 대출 받는 경우가 많지? 그러면 대출이라는 변수가 또 고려해야 될 게 있는. 즉 이렇게 따질 수 있지. 전세 시장에서 수요는 상시 수요, 상황 수요로 나누고 공급은 지금 확인한 것처럼 부족해. 네. 근데 이 상시 수요, 상황 수요, 수요량 자체는 최대치야. 네. 근데 이 사람들의 구매력이 어떻느냐는 좀 다른 문제야.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을 지불할 수 있느냐, 능력이 되느냐. 그 사람들이 능력이 안 되면 아무리 공급이 부족하더라도 가격이 급하게 오를 순 없어. 그렇지 않겠니? 당연히.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 볼게. 전셋집을 구한다고 쳐. 네. 3억짜리 전세를 구해. 네. 1억 5천이 내 돈, 1억 5천이 대출이란 말이야. 네. 자기 자본은 뭐가 결정할까? 저축이 결정하겠지. 네. 저축은 또 어디서 영향을 많이 받을까? 소득에서 영향을 많이 받겠지.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전세가가 올라갈 때 따라갈 수 있으려면 사람들의 소득이 일정 부분 따라가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나라의 소득은 어떨까 지금? 늘고 있어. 전분기 대비 1.3% 성장했대. 21년 4분기 무슨 일이 있었지 이때?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했을 때잖아. 그때 이후 가장 빠른 증가세야. 대출의 구매력에는 뭐가 당연히 영향을 많이 주겠어? 금리가 영향을 많이 주죠. 그러면 지금 금리는 어때? 막 이전에 금리가 막 급격하게 올랐던 것처럼 급격한 변동이 있나? 지금은 없죠. 없지. 그리고 솔직히 내린다는 얘기를 하잖아. 물론 확실한 건 없어. 다만 인상을 하진 않을 것 같아. 혹은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처럼 급하게 올리진 않을 거야. 자, 그러면 이 금리라는 게 예측을 못하는 변수가 아닌 거야. 상수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세대출 받는 사람들은 내가 전세대출 받고 2년 동안 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해서 급격하게 늘어난다, 이자 부담이. 그럴 거를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거야, 지금은. 그럼 그건 고정이잖아.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 전세 시장은 수요 공급, 수요는 상시 수요와 상황 수요, 상황 수요는 수요량 자체 최대. 빌라 전세 사기 극대화돼 있고 매매 시장이 침체돼 있으니까 전세로 몰려. 그리고 상시 수요는 일정해. 그러니까 이걸 합친 게 지금 최대치야. 그리고 공급은 적어. 여기서만 해도 수요 대비 공급의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수요의 질을 결정하는 그 구매력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현재 상황, 현재 전세 시장은 올라가는 거야. 이러니까. 단지만 보시는 줄 알았는데 나 이런 거 다 보지. 다 보고 계시네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안 보는 게 아니야. 그럼 전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됐지. 자, 그럼 이게 매매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리고 최근에 아까 초반에 일부 상승, 일부 보합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일은 도대체 왜 벌어지느냐를 설명을 해볼게. 자, 전세가 올라. 그러면 매매가가 있고 전세가가 있다?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 전세가 오르면 매매를 밀어 올린다. 맞아요. 무조건 밀어 올리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런데 과거 차트만 보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볼 수 있거든? 이걸 또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디테일을 잘라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느끼는 건 사람들은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
집을 살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인간의 본능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를 5억에 살고 있었는데 역전세가 나서 4억이 돼서 1억을 돌려줬어. 그때 집 살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 그냥 땡큐인 거야. 좋은 거야. 근데 5억이 됐던 전세가 6억이 된 거야. 지금 이런 단지도 심심치 않게 있거든. 최근 3개월 동안 전세가 5천만 원 이상 오른 단지들이 엄청 많아. 그럼 봐라. 내가 전세 5억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6억이 됐어. 1억이 오른 거야. 그럼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야, 이거 맞나? 야, 이거 남의 집에 살면서 1억 올려주는 게 맞나? 매매해야 되나? 매매는 떨어질 것 같은데 무서운데?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불과 1년, 2년 전에 역전세가 문제였잖아. 그때는 집 살 수요가 없는 거야. 근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내가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임차인들을 만나고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사람들 지켜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 집에 살고 있을수록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했을 때 매매로 전환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 지금 내가 임대로 살고 있는 이 집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수록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의 역세권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어. 지금까지 이 콘텐츠 보면서 너나의 하는 말을 보면서 전세 오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매매가를 찾아봐.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갈 것 같으면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이런 일들이 벌어져. 근데 저기 언덕배기에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어 내가. 필요해서 빌린 거지. 내 집 마련을 하는 걸 상상했을 때 이 집을 내가 매수하는 건 내 머릿속에 없어. 꿈에 그리던 집이 아니야. 꿈에 그리던 집이 아니야. 그런 분들은 어떠냐면 전세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잘 안 해. 이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집들은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매매가가 적어도 떨어지지 않거나 약간 올라가. 근데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집 있지.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했을 때 매매가가 어디까지 반응을 안 하냐면 진짜 턱 밑까지 쫓아올 때까지 반응을 안 해. 왜? 아무도 이거 사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밀어 올린다는 표현은 어찌 보면 그런 구축 아파트가 더 잘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패턴을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사람들을 이해해야 된다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고 얼마나 만족스러워 하는지 왜 이 집에 살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 백날 봐봤자 그냥 외우기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 내가 신혼 때 전세를 2억에 들어갔거든. 2014년에. 근데 그때 당시 그 아파트가 한 2억 5천 했을 거야. 근데 그거 안 산 거야. 전세가율이 80%였는데 안 샀어. 60, 70만 돼도 사라고. 그지. 60, 70% 정도면은 매매하는 게 사실 유리하거든. 임대 대비해서. 근데 80%인데도 안 산 거야. 왜? 왜 안 샀을까? 그냥 지금 이 집값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아, 그냥 삐졌군요. 그 집값. 집값에. 집값에 삐졌네. 왜냐면 그때 내가 받던 연봉이나 월급 같은 걸 생각했을 때 2억 5천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심지어 그 2억 5천짜리 집이 진짜 별로야. 주차 대수가 0.3대밖에 안 돼. 세대가 100세대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30개밖에 없다고. 나머지 주차 어디다 하겠어. 아사리 판이지 뭐. 2중 3중 주차에. 그리고 언덕에 있었어. 1990년대 지금 구축 아파트. 근데 내 월급이 이만큼인데 이런 집이 이 가격이라고? 말도 안 되지. 나 대기업 다니는데. 근데 그게 진짜 세상 물정 몰랐던 거지. 2억 5천이 바닥이었거든. 진짜 바닥 가격이야 그 아파트. 지금 보면. 지금 얼마예요? 8억.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거야. 나를 빼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는 거. 그래서 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돼.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과한 걸까? 누구는 말하지 과하다고. 그리고 누구는 싸다고 말하지. 이게 소득 대비 어울리는 거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나도 강남 아파트 한 5억만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현실적이지 않잖아. 시장은 결국에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 그리고 그 가격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지. 강의 같은 데서. 왜냐면 그런 걸 할 때는 지역이나 단지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유튜브에서 하는 건 굉장한 신뢰라고 생각해. 난. 내가 이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정보의 바다에 허우적거리면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을 못하는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내 집 마련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네이버 부동산으로 뭘 어떻게 찾아봐야 돼요? 너무 비싸요. 돈이 없어요 제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도 이 근처에서 살고 싶은데 갈아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방문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실천적인 어려움들 있잖아.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억지로 지금 당장 집값 오를 거니까 집 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야. 내 집 마련 기초반에 강의하잖아.
막 거시경제 차트 이런 거 안 해. 필요 없어. 아니 당장 네이버 부동산도 볼 줄 모르는데 무슨 금리 타령이야.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5개도 못 고르는데 무슨 거시경제 타령이냐고. 5개월, 6개월 전에 내가 방송에서 떨어진 가격이 가장 큰 호재라고 했고 실제로 그랬잖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씩 찾아보면 되거든. 내가 내 집 마련 기초반 강의를 2018년인가부터 했어. 진짜 오래되셨구나. 1년에 4번을 하거든. 3개월에 한 번씩 26번, 7번, 8번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내용 변경되는 상황에 따른 가이드를 드리고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그 링크 클릭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건 넣지 마라. 넣을 거예요. 근데 뭔가 강의가 한 달짜리라고 하면 그걸 한다고 내 집 마련이 될까? 그게 왜 안 돼? 수없이 많은 사례가 있는데 얼마 전에 내가 촬영 때문에 스튜디오를 갔다?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오셨는데 날 본 거지 이제. 오! 너다 이렇게 보신 거야. 내 강의 듣고 내 집 마련을 하셔서 편지를 써가지고 주셨어. 서울 아파트인데 6억 초중반에 사셨거든. 6억 4천인가 5천 사이에 사셨어. 근데 그 아파트 지금 호가도 7억 넘게 나와. 1억 가까이 지금 가격이 된 거야. 6개월 전에 사신 거예요? 어. 그 호재. 그 단지는 그 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건 진짜 쉽지 않다고. 잘 사신 거네. 잘 산 거지. 그분이 월급쟁이 부자들 와서 공부한 지 2달인가 3달 만에 그거 하신 거야. 그거 편지에 써놨어. 그 내용. 어렵지 않아. 어려운 거는 본인이 어려운 거야. 본인이 본인의 가장 큰 적이라니까, 사람들은. 내 마음이 제일 큰 적이야. 마음을 딱 정했으면은 앞으로 3개월 안에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안 하더라도 내가 이후에 뭘 하면서 기다려야 될지를 딱 정해놓겠다. 그게 이 숙제를 치워버리는 거잖아. 어렵지 않아. 너무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이지? 그만큼 쓸데없는 정보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내 집 마련 기초반 강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나는 얼마짜리 집을 사는 게 적정한 걸까? 무리하면 안 되잖아. 나 무리하란 말 한 적 한 번도 없잖아. 그 가격대에 해당되는 아파트들을 그 수백 수천 개의 단지들 중에 솎아내는 방법. 그걸 솎아내서 후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 후보들을 만들고 그 후보들을 직접 방문해서 어떤 아파트가 더 좋은지를 판단하는 거. 어느 정도 가격대일 때 사는 게 당신에게 유리한지. 그런 가격의 기준도 드려. 지역별로, 심하면 단지별로. 어떻게 행동해야 부동산 사장님한테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물건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대출을 어떻게 내는 게 좋은지, 이런 실무적인 것들. 그러니까 정말로 이 강의 듣고 내 집 마련 할 수 있게. 근데 그건 6개월 전이잖아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 일부 상승, 일부 오라고 그랬어. 아파트 단지를 보여줄게. 봐봐. 서울이면 좋겠어. 서울이지. 광진구에 예를 들어서 이거 20평대를 본다? 이 16억에 나오잖아. 네. 이게 제일 싼 거야. 네. 전세 한 개도 없지. 올랐다가 한번 빠졌다가 어떻게 돼 다시. 지금 최근에 15억대에 거래됐었지. 그랬다 지금 제일 싼 게 16억이지.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 근데 되게 웃긴 게 여기서 요거 가깝지? 걸어서 한 5분이면 가. 이 단지는 9억 6천이 제일 싸네. 올라갔다가 내려왔지. 9억 7천에 작년 6월에 거래됐지. 그럼 이거 오히려 1년 동안 지금 1,000만 원 떨어진 거야. 하나도 못 올랐네 최근에 다시. 그럼 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또 보여줘? 이런 게 너무 많아. 이거는 20평대가 13억 4,500이야. 그럼 이거 가격 봐봐. 이거 내려왔지. 네. 그랬다 어떻게 돼 지금? 올라가지. 좋아하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좋아하는 단지라고. 최근 거래된 게 13억 6천, 13억 2천에 거래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올라왔잖아, 최근에 거래량 느는 기간 동안. 근데 조금만 올라가, 200m만. 이거 11억이 제일 싸네. 이거 올랐냐?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 떨어졌어. 우와. 가격이, 나오는 가격이 더 떨어졌다니까. 하나 더, 마지막 13억 5천이네 제일 싼 게. 야씨, 올라간 거 봐. 이 단지 보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가 엄청 올라가는 거야.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거 볼까? 작년 8월에 7억 4,500에 거래됐었네. 최근에 7억 4,500에 거래됐네. 1,500만 원 더 싸게 나와 있네. 두 번째 단지 같은 거가 내 예산에 맞다. 그럼 오히려 땡큐일 수도 있는 거지. 왜? 못 올라갔으니까. 그렇다고 별로도 아니야. 다 계단식이고 다 국민평형 이런 거야. 근데 오를 그 여지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 지금부터 1, 2년은 나도 몰라. 근데 5년, 10년 뒤를 생각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여전히 호재는 있다라고 보는 거지. 가격 자체가 가진 호재는. 여기까지 들어도 고민 엄청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고민하실 수밖에 없지. 왜냐면은 안 해봤잖아. 그리고 해봤더라도 옛날에 해봤거나 아니면 내가 했던 방식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신도 안 들거나 약간 지치는 거지.
뉴스에서 뭐 집값 오른다고 찔러대, 출근하면은 뭐 옆 부서에 뭐 이번에 분양받은 애 쟤가 또 찔러대, 내 친구들 뭐 번듯한 아파트 이런 데 이사 갔다고 하면은 또 괜히 마음 심란해.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들겠어. 당연히 그렇지. 그런 게 이제 지치는 거지, 사람들이. 누구나 마찬가지잖아. 그런 거 하나쯤은 있잖아.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뭐 경험이나 정보를 드리고 그분들 내 집 마련 하는 걸 도와드려. 사실 거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몫이거든. 내 집 마련은 뜻이 있으면 빨리 하는 사람은 20대에 하는 거고, 오래 걸려서 천천히 가는 사람은 50대에 하는 거야. 결국에는 다 해.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이제 막상 내 집 마련 알아보다 보면 내가 이런 집밖에 못 사나 막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거든. 근데 지금 내가 그 집에 산다고 해서 평생 그 집에 살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필요한 거를 필요한 때에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서 잘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건강하게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언젠가는 나도 이 숙제를 기쁜 마음으로 탁 마지막 장을 덮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서울에 20평대로 4억 중반에 매매를 했습니다. 주식이나 블로그 이런 부수입을 또 많이 알아보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다가 별로 성과가 없어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 하나는 어떻게 되든 뭐 상관없지만 나의 가족들 그런 모습이 상상을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내가 가진 종잣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이거야 라는 걸 진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좋아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니까 강의에서 들은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나면서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구나 싶었어요.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삶을 이제는 그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서울에 내 집 마련은 너무 비싸서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치열하게 사는데 내 집 없으신 분들한테 다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 첫 단추를 여러분들이 이 월브에서 시작을 하셨으면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